불륜 이중생활 실화 스토리 파트 1 충격의 시작.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이 다른 가정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제 평생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저는 60살이 되도록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찾아온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으로만 알고 있던 김철수가 15년이나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둘이나 키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악몽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고 뜨면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시간 넘게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행복했던 추억들이 모조리 가짜였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김철수는 그날도 출장이라며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모두 다른 세상 일처럼 들렸죠.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축 늘어진 입꼬리를 보며 이게 정말 제 모습인지 의심스러웠죠. 아침 식사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파트 2 평범했던 부부.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상적인 가정이었죠. 남편 김철수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죠. 큰아들은 의대생이었고 작은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웃들은 항상 저희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도 제가 자랑이었죠. 남편이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한다고 하면 모두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철수는 담배도 끊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하루 한 갑씩 피웠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깔끔하게 끊었죠.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김철수는 모범 남편으로 통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정 식구들도 김철수를 좋아했습니다. 명절 때면 항상 일찍 와서 설거지까지 도와줬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칭찬하셨죠. 친정어머니도 김철수만큼 괜찮은 사위는 없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등산도 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다른 아버지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운동회 때는 아버지 달리기에도 나가서 1등을 할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그런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철수는 집에서도 자상했어요. 제가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고 죽도 끓여줬습니다. 생일이면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죠. 결혼기념일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매년 그날만큼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열심이었어요. 진로 상담도 함께하고 대학 입시 준비도 도와줬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적금도 꼬박꼬박 넣었고 보험료도 빠뜨리지 않고 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여유롭게 감당할 수 있었죠. 가끔 보너스가 나오면 가족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제주도, 부산, 강원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저는 의심 한 점 없이 믿고 살았던 거예요. 주위 친구들이 남편 불만을 털어놓을 때도 저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남편을 둔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트 3 이상한 낌새. 그런데 3년 전부터 김철수에게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주말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겼다며 집을 비우더군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저를 설득했죠. 저도 남편이 성공하길 바랐기 때문에 흔쾌히 보내줬어요. 평일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6시면 퇴근해서 7시 전에는 집에 도착했는데 9시, 10시까지 회사에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바쁜 것 같아서 이해했죠. 김철수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잠금을 걸어두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습니다. 샤워할 때도 화장실 선반 위에 올려두고 들어갔죠. 제가 휴대폰 왜 항상 가지고 다녀? 하고 물어보니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그러라고 했어라고 둘러댔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했죠. 김철수에게 물어보면 회사 경조사비나 회식비라며 얼버무렸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회식이 많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원래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냈는데 주말에도 깔끔하게 차려입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뿌리고 헤어젤도 발랐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멋부려? 하고 물어보니 회사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아져서라고 했죠. 새 구두도 샀고 넥타이도 몇 개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철수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제가 응원해줬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승진하면 우리 생활도 더 나아질 거야 라고 격려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더군요. 김철수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문자를 보내면 얼른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했죠.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딴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챘어요. 큰아들이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하고 물었습니다. 작은 딸도 아빠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 같아라고 했죠. 저는 그래도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회사 일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파트 4 충격적인 발견.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또 출장이라며 나간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1박 2일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지사에 가야 해. 월요일 아침에 들어올게라고 했죠. 저는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차에 놓고 간 서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안을 정리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설치했던 블랙박스에서 빠진 것 같았어요. 혹시 중요한 영상이 있을까 바집으로 가져와서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교통사고라도 났을 때를 대비해서 확인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김철수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민수랑 지영이 학원 끝나면 같이 데리러 가자라고 했어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우리 민수와 지영이는 누구인가요? 김철수에게 다른 아이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더 많은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철수의 또 다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수 학원비는 내일 입금할게. 지영이가 감기 걸렸다며? 병원 데려가야지.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자는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저희 집에서 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죠. 마치 평행우주에서 살고 있는 다른 김철수를 엿듣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철수를 부르는 방식이 저와 똑같았어요. 여보라고 부르고 애정 어린 톤으로 대화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일을 계속 들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다음 달에 지영이 생일이니까 미리 준비해야겠어. 민수가 축구 학원 가고 싶다는데 등록시켜줘야지.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자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완전히 가족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2시간 넘게 앉아서 모든 파일을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김철수가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해야 하는데 보증금 좀 더 필요할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내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처리할게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매달 사라지던 돈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가 다른 집에 생활비를 대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김철수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파트 5 이중생활의 실체. 블랙박스 파일들을 통해 김철수의 이중생활이 드러났지만 저는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평생 그런 일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될 줄 몰랐죠. 탐정은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 사연을 듣더니 요즘 이런 경우가 많다며 침착하게 대응해줬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서 드리겠다고 했죠. 일주일 뒤 받은 조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는 15년 전 직장 동료였던 박미영이라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박미영은 김철수보다 5살 어린 45세였습니다. 이혼한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혼모였더군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13살, 지영이는 10살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철수의 행동이었습니다. 박미영 앞에서는 저와 아이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독신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박미영은 김철수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김철수가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주말마다 김철수는 박미영의 집으로 가서 완벽한 아빠 역할을 했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기, 놀이공원 가기, 가족 영화 보기까지 저희 집에서 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니 김철수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박미영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경제적인 지원도 상당했습니다. 박미영의 집 전세금 2억 원을 김철수가 대출받아서 마련해줬더군요. 매달 생활비 50만 원은 기본이고 아이들 학원비, 용돈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있었어요. 박미영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김철수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두 집 살림을 위해 김철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야근 수당, 출장비, 성과급까지 모든 수입을 극대화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김철수를 능력 있는 가장이라고 칭송했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범 직장인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욱 치밀한 건 시간 관리였어요. 김철수는 일정을 완벽하게 나누어서 관리했습니다.
평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는 저희 집, 금요일 밤과 토요일 종일은 박미영의 집이었죠. 두 집 모두에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15년 동안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해온 겁니다. 박미영도 김철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탐정이 관찰한 바로는 두 사람이 정말 화목한 부부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김철수를 친아버지로 여기고 있었죠. 민수는 김철수와 축구를 하며 놀았고 지영이는 김철수에게 안겨서 애교를 부렸어요. 조사 결과를 받고 나서 저는 며칠간 멍하게 지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반쪽 삶만 보고 살았던 거였어요. 나머지 반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니. 김철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속여왔는지 알게 되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파트 6배신과 분노.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김철수를 추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에 들어온 김철수에게 블랙박스 파일과 탐정 조사 자료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몇 초간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알았어? 라고 되물었어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냥 회사 동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안 김철수는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김철수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혼해도 좋다. 어차피 난 이미 저쪽이 내 진짜 가정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울부짖었지만 김철수는 냉정했어요. 당신과는 이제 정이 떨어졌어. 박미영과 아이들이 더 소중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고 무정했어요. 더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랑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던 거야 라고 했어요. 박미영을 만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까지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물었지만 김철수는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이해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작은 딸이 울면서 아빠, 우리 헤어지면 안 되라고 매달렸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상처 주는 김철수를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애원했지만 김철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늦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라고 잘라 말했어요. 박미영과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고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토혈까지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김철수는 없었어요. 큰아들이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해야 했어요. 위내시경 결과 위벽이 심하게 헐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철수가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 제가 혼자 남겨진 꿈들이 반복되었어요. 입원 기간 내내 김철수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김철수는 저희 가족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퇴원할 때까지도 김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니 김철수의 짐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재의 책들도 없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혼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파트 7 진실 공개와 파고. 퇴원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김철수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법적으로라도 제 권리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책 배우자로 인한 이혼이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를 했어요. 김철수가 숨겨놓은 재산들을 모두 찾아내야 했습니다. 박미영 명의로 된 통장, 부동산까지 다 조사했죠.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김철수가 15년 동안 꾸준히 재산을 빼돌려서 박미영의 집을 마련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철수의 이중 생활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웃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동안 모범 가정으로 여겨졌던 저희 집은 순식간에 동네 험담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마주치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남편이 바람 피웠다더라. 15년이나 다른 여자랑 살았다는 데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부녀회 모임에도 나가기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참석했는데 이제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했어요. 의대생이라 스트레스도 많은데 가정 문제까지 겹쳐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너네 아빠 바람둥이라며? 라는 말을 들었다고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김철수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치밀하게 재산을 숨겨왔거든요. 박미영 명의로 된 적금 통장만 5개나 있었습니다. 김철수 명의의 주식 계좌도 있었고 심지어 박미영의 집 전세금까지 김철수가 대출받아서 마련해둔 거였어요. 총 재산 규모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정에서 김철수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차갑고 무관심해서 다른 여자를 찾게 된 거다라고 주장했죠. 집에서는 늘 잔소리만 했다고도 했어요. 변호사가 15년간 이중 생활을 한 게 잘못 아닌가요? 라고 물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뿐이라고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재판은 2년간 계속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번 법정에 나가서 김철수와 마주치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영도 몇 번 법정에 나왔는데 저보다 훨씬 젊고 예뻤어요. 김철수가 왜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혹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까봐 걱정했습니다. 김철수 쪽에서도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섰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김철수의 유책성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 8 씁쓸한 결말.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의 70%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김철수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서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될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추억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아픔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철수는 결국 두 가정 모두 잃게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중 생활이 공개되자 박미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철수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15년 동안 숨겨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박미영은 자신도 속았다며 김철수와 관계를 정리했어요. 1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도 김철수를 원망했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아빠라고 믿고 따랐는데 사실은 다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특히 민수는 아빠가 거짓말쟁이였어라며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영이도 왜 우리에게만 아빠가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김철수는 4명의 자식 모두에게 버림받은 셈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파면되었어요. 이중생활이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모범 직장인으로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동료들도 김철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존경받는 선배였는데 이제는 가족을 속인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혼자가 되었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해요. 나이도 50이 넘었고 전 직장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으니까요.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아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든 결과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큰 집보다 훨씬 작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했던 예전 집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가끔 안부를 묻지만 예전 같은 화목한 가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이제야 압니다.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60살밖에 안 되었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김철수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저를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이 추억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